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게 참 힘들죠. 이야기가 그 이면의 이야기와 이게 동시에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좀 난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녀들은 마담을 굉장히 증오합니다. 심지어 솔랑주는 마담을 굉장히 죽이고 싶어 하는 상태까지 가 있어요. 끌레르도 솔랑주와 마음은 같이 하지만 한켠으로 이 하녀들은 마담의 삶, 마담이 이 사회와 관계 맺고 있는 이 외양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동경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욕망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성취해낼 수 있는 방법, 현실에서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범죄밖에 없잖아요. 진짜 마담을 죽이거나 마담의 것을 탈취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네들이 마담의 위치에 올라가거나, 어쨌든 범죄의 수단 말고는 그 간격을 메울 방법은 없어요, 현실에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녀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극중놀이인 겁니다. 연극 속에서라도 우리가 저 역할로 살아보자 라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녀들의 연극은 빈번히 실패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외부적 요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의 실수일 수도 있고, 끝까지 원하는 걸 끝끝내 이루질 못해요. 심지어 극중극 속에서 사람을 죽인다는 행위는 현실 생애에서는 진짜로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괴리를 어떻게 극복해낼 거예요? 대리 체험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끝끝내 처음으로 대리 체험으로라도 마담을 죽이겠어. 대리 체험으로라도 마담을 죽이면 이 분노나 이 상실감이나 이 절망감이나 이런 것들이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끝까지 막상 가보니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또 다른 절망감. 허구를 통해서 무언가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던 이 막연한 기대감조차 무너지는 그 순간, 끌레르는 선택하는 겁니다. 허구든 현실이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할 속에서 죽겠다는 거죠. 그렇게 극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도 없어, 사실. 혼자 남은 솔런주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슨 뭘로 살아가는지 시작도 애매하죠. 이 전부터 놀이를 계속 해왔다고 또 몇 장 더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혹은 무슈와의 관계의 에피소드가 들어올 수도 있고, 밀고 편지는 왜 썼는지, 그런 앙심은 얘네들이 왜 가졌었는지, 이런 것을 설명하지도 않아요. 동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마담의 삶과 외양을 너무나 동경하는 두 하녀들, 하지만 동시에 증오하는 두 하녀들의 역할놀이, 그리고 그 끝내 자살하는 한 하녀. 그러니까 이게 끝이야. 이게 이야기의 전부예요. 이것을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녀들 제일 처음 봤었을 때 굉장히 난감했겠죠. 사람들은. 센세이션하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하려는데 도대체 뭐야?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요 하녀들이 1947년에 초연됐거든요. 요 당시 프랑스에서 연극을 즐기다는 행위는 어느 정도 교양 있는 식자층들이 즐기는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즐기기에는 내용도 없는 것 같고, 자기네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 얘기도 아니고, 다 하녀들이잖아요. 웬 하녀들 두 명이 주인의 삶을 희생했다고 그냥 자살하는 이야기네? 그게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해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게 다가왔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요 당시에 극작을 했던 일련의 극작가 군들이 요런 류의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써냅니다. 요 후에. 그러니까는 준해는 사실 조금 빠르긴 해요. 1947년, 48년에 걸쳐가지고 초기에 이제 하녀들과 엄중한 감시라는 작품이 있는데, 요 두 편의 작품을 쓰는데 그러한 경향을 보여서 프랑스 연극계 내에 이제 좀 이슈로 떠올라 왔었고, 그 후에 1950년도에 넘어가게 되면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정통 출신도 아니야. 프랑스 외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오네스코, 베케트, 아다모프,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극작품을 보면 다 이러한 형식의 극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평하시는 분들, 그 당시에 연극을 즐기시는 분들이 왜 이런 경향의 작품들이 이렇게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이 작가들을 해명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준해를 그때 당시에 나쁘게 말했던 그 당시 대표적인 문인 혹은 철학자는, 문인 중에서는 이제 프랑스와 모리악이라고 아시죠?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데, 프랑스와 모리악은 이 준해의 문학을 보고 자기만의 악의 세계에 빠져나오지 못한 채 보편적 인간 문제는 전혀 보지 않는 문제적 작가, 이렇게 그냥 까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철학자 조르주 바타유라는 에로스 관점에서 쓰신 분 있죠. 조르주 바타유도 그 사르트르가 준해를 굉장히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사르트르가 이제 준해를 칭찬하면서 성준해라는 에세이를 써주는데 그거를 비판을 해요. 조르주 바타유는. 그거를 비판하면서 준해의 문학은 일반 사람들과의 소통을 거부한다. 소통하려고 예술을 하는 애가 아니라는 거야. 자기만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의 문학 인생을 스스로 실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준해를 처음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잘 나가던 문인 중에 이 사람을 발견해 준 사람이 사르트르예요. 사르트르는 심지어 성준해라는 이 에세이를 썼어요. 이 사람의 이 작품 경향을 보고. 왜냐하면 자신들이 추구하던 실존주의 문학 요 개념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거든요. 물론 준해는 그걸 거부합니다. 사르트르가 그렇게 칭찬해줬다고 얘기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근데 읽어보니까 저랑 생각하는 방향은 비슷한 것 같은데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준해는 또 얘기하기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사르트르가 성준해를 썼던 내용 중에서 일부를 인용을 해드리면, 준해는 자신의 악덕을 우리에게 전염시킴으로써 자신의 악덕에서 해방된다. 그의 작품은 어느 것이나 정화 위기, 사이코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모든 작품이 그저 그냥 앞서가는 것을 계속 그냥 뒤따라서 재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새로운 연애 사건이 단지 전에 있었던 연애 사건의 반복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신들린 것 같은 이자는 작품마다 차츰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악마의 주인이 되어간다. 10년간의 문학 활동은 심리 분석적 치료 과정에 다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준해의 작품을 분석해 주거든요.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문학 하시던 분이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연관성을 해서 준해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 준해의 문학성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물론 준해는 거부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1950년도에 들어가지고 베케트, 아다모프, 그리고 이오네스코 이런 사람들이 일련의 극작품들을 쓰는데 그 사람마다 다 어떤 극작의 특성은 다 달라요. 그렇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개념화 지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쓰고자 했던 극의 공통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나열해 보면 이전까지는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희곡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희곡이 좋네 라고 느껴지는 전통적인 희곡은 노련한 솜씨로 구성된 일단 줄거리가 있어야 돼. 줄거리가 깔끔해야 되는 거예요. 줄거리가 섹시하게 뽑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승전결 딱 맞고 이렇게 딱 뽑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섬세한 인물 묘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동기가 충분히 설명되어 있어야 되고, 깔끔한 도입부와 문제 해결, 끝에 가서 문제 해결은 시원하게 끝나야 되고, 그리고 한 시대의 풍습과 시류를 날카롭게 스케치해가지고 그 희곡 안에 담아놔야 되고, 그리고 재치 있는 언어, 그리고 대화는 잘 다듬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희곡을 읽을 때 와, 이거 이야기가 재밌네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훌륭한 극이라는 판단의 가치 기준이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해부터 시작해서 베케트 이런 사람들이 써놓은 희곡들을 보면은 뚜렷한 줄거리 없어요. 줄거리가 없어. 얘네들 등장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지금 날카롭고 뭐 때문에 저렇게 쫓기고 있고 혹은 갑자기 왜 여기서 웃고 있고 이러는지에 대한 동기 설명이 불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꼭두가시 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인간은 맞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도 끝도 없어.
시작을 왜 이렇게 시작하지? 끝은 또 왜 이렇게 끝나? 이렇게 돼요. 이야기를 읽고 나면은. 그리고 얘네들이 뭔가 지금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이고 뭔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너무 애매모호하고 그게 뭐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마치 그냥 꿈 한 편을 그냥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꿈속에서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이 전개가 흘러가고 마지막에는 얘가 지금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다음에 이런 말을 왜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무 의미 없는 요설들처럼 보여요. 전통적으로 훌륭한 극이야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정확하게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요소들만 모아가지고 써놓은 것 같은 극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해석해 보려고 여러 명의 이제 문인들, 사르트르가 대표적이죠. 사르트르를 처음 시발점으로 해서 그 뒤에 이제 연극계에 이제 굵직굵직한 비평가들, 뭐 사라작이라든지 마틴 에슬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설을 붙이면서 최종적으로 마틴 에슬린이 어, 완벽하게 이론으로 묶을 수는 없지만 이 개개인들을 다 모아놓고 부조리극이라고 칭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개념화를 한 거예요. 사실 부조리라는 어원도 그렇고 실존주의라는 말도 그렇고 이게 다 까미한테서 나왔어요. 알베르 까미는 아시죠? 이방인들. 그래서 그 알베르 까미가 했던 말 중에 제가 기억하는 유명한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1942년 모든 것이 일소된 전쟁 이후의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여기저기 많은 데서 인용해서 다 아시겠지만 물론 그게 우리 시대 얘기가 아니라서 그게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문인들이 써놓은 글들을 보면 정말 그때 당시에는 인간에 대한 희망이 다 없어진 시대였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마지막 핵폭탄 빵 하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인간에 대한 희망은 더 이상 없어 라는 이 분위기가 전 지구촌상에 만연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한 풍토 와중에 태어난 문학 사조 중에 하나가 실존주의 문학이에요. 까미, 뭐 카프카도 그쪽으로 포함시키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뭐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 다 그쪽 계열인데, 그러니까 인간한테 뭔 기대를 해도 이상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존의 문제를 찾는 데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살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는데. 그래서 까미가 그런 회고를 해놓은 적이 있어요. 1942년에 모든 것을 일소시킨 전쟁을 겪은 이후의 인간의 삶에서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렸는데 왜 자살하지 않으면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까미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지프스의 신화에서도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데 설명이 되는 세계는 근거가 충분치는 못해도 그래도 믿음은 가.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설명을 해서 그래도 네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설명해주는 어떠한 계기들. 이전엔 종교였죠, 그것이. 그 이전에는 뭐 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공동체 의식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충분히 설명은 못하더라도 근거가 그래도 나름이 있어서 믿음은 갔었어. 그런데 갑자기 환상과 이성의 빛을 빼앗긴 우주 속에서의 인간은 그냥 이방인 같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무런 희망도 이제 없어졌잖아요. 다 죽었어. 핵포탄 터트리면 그냥 몇백만이 그냥 지워져. 그냥 몇백 몇천만이 그냥 지워져요. 플러스 웬 이상한 극악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애가 저 꼭대기에 가면은 그냥 600만 명의 유태인이 없어져. 그냥 이러한 상황이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성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게 있어? 왜냐면 요 전까지는 어떻게 됐었어요? 산업혁명 이후, 과학혁명 이후, 그리고 급속히 자본주의로 재편되어가는 요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들은 해결의 또 철학 이런 것들이 막 들러붙다 보니까 인간이 신 위에 있다라 이제 인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인간이 짱이야. 이렇게 살아던 시대였거든요. 그 끝이 두 번의 전쟁이었고 그 끝이 대량학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회의를 절망감을 느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절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문인들은 그걸 누구보다도 또 예민하게 느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망명지를 사람들은 함께 산다고 해도 소외됐다는 감정을 이제 항상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함께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는 소외감, 거기서 오는 절망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고 살 것인가. 그러니까는 까미의 생각은 실존의 문제, 인간이 실존하기 위해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유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천착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 감내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 문학 작업을 한 거예요. 사르트르도 마찬가지고 카프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요 삶의 무의미성, 그러니까 삶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들을 문학으로 풀어냈던 게 실존주의 문학인데, 요 부조리극을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은 이게 뭔 내용인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실존주의 문학을 했던 사르트르는 요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어? 얘네들이 나랑 얘기하려고 하는 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인간한테 기대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이 굉장히 좀 회한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추구하는 바가 같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사르트르는 다가왔던 거예요. 근데 실존주의 문학과 부조리 문학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실존주의 문학은 제가 지금 방금처럼 설명해드렸던 이런 맥락들을 전통적인 방법을 가져다 문학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문학을 읽으면 아, 얘가 이런 소리 하려고 하는 거구나. 맞아. 요즘에 그런 전쟁 두 번이나 일어났고 핵폭탄 터지고 사람들 많이 죽어나왔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만도 하지. 더 이상 닌겐에게 희망 따윈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르트르의 문학을 이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독자와 소통이 됐단 말이야. 자기의 사상이. 그런데 부조리 극작가군들, 저희는 희곡을 설명한 사람들이니까 부조리 극작가군들은 소통이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한다면 내가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서 왜 애를 써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오만하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실존주의 작가들은 과거의 형식 내에 새로운 내용을 담은 거였는데, 이 부조리 극작가분들은 새로운 내용을 새로운 형식 내에 담는 실험을 했다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마틴 앤서니거든요. 즉, 부조리한 현실. 왜 사는지 모르겠어. 살 가치도 없는 것 같고 인간한테 뭐 그렇게 미래에 큰 희망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왜 사냐? 이런 깨달음을 얻은 부조리 극작가 분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그러한 이 마음 상태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전통적인 어떤 글쓰기 방식이나 이런 것들 내에서는 그 안에 또 봉사하게 되니까 나는 저런 방식으로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할 수가 없어. 나만의 방식을 개발해야겠어라고 자기만의 이 극작 방식을 선택을 한 사람들이 이 부조리 극작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개성이 다 달라요. 각자 이 극을 쓰는 방식도 다 달라요. 선택하는 언어도 달라요. 그래서 다 개별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묶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베케트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사람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희망 따위는 없어 라는 것을 인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서 그냥 시간과 대치하는 두 인물을 보여줘요. 그게 그 유명한 고도를 기다리면죠. 고도 끝끝내 와요? 안 와요. 얘네들은 고도가 언젠가 올 거야. 그 고도가 뭔지 베케트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몰라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인간들은 그런 헛된 희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헛된 희망을 갖고 살다가 끊임없이 절망하는 두 인물을 보여주거든요. 그 두 인물은, 그러니까는 그 연극을 보면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두 인물을 봐요. 다 늙어버린. 이게 뭐야? 충격이었겠죠? 부조리를 이해하는 또 다른 좋은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이건 베케트에 관련된 일화인데,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가 처음 상영됐었을 때 물론 흥행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주의 연극 혹은 이제 상업주의 연극
부어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연출했던 연출가랑 배우들이 그때 당시에 외국에도 이 죄수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죄수 교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연극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의 일환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고도를 기다리며가 선창이 돼가지고 그 죄수들한테 이것을 이제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제 연기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게 채택이 돼가지고 가게 된 일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연출가들이랑 배우들과 심지어 작가인 베케트마저도 야, 우리가 쓴 게 이렇게 실험적이고 새로운 건데 연극을 자주 보던 사람들도 이해를 못 하는데 이걸 죄수들한테 어떻게 이해시켜? 재밌게나 보겠어? 이러한 걱정을 하나를 안고 가서 워크숍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크숍 시작한 지 5분 만에 그 걱정이 다 사라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베케트도 그때 처음 느꼈대요. 자기가 쓴 인물을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림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 죄수들이거든요. 이게 부조리를 이해하는 어떤 중요한 일화 중에 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오네스코 작품은 뭐 많은 뭐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만 의자라는 작품에서는 무대 위에 끊임없이 의자가 증식합니다. 의자가 계속 늘어나. 근데 왜 늘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게 왜 늘어나는지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의자라는 게 의자가 뭐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어려워지시니까 의자가 아니라 다른 거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주변에 뭔가 늘어나요. 물건들이 계속 늘어나요. 뭔가 새로운 것이 계속 늘어나요. 근데 그게 왜 늘어나는지 본인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졌어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채우시겠죠. 그런데 막 물건을 채우고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걸 왜 샀지? 라고 하는 물건들 막 쌓이고 시간은 거 보이시죠? 바쁘게 일상을 막 살고 나는 그냥 충실히 내 삶을 살았어. 근데 내 주변에 나와 상관없는 쓸데없는 물건들이 막 쌓여 있어요. 이렇게 읽어낼 수도 있겠죠. 의자라는 걸 굳이 읽어낸다고 한다면. 준의 거는 어떤 거냐면 준의 건 조금 다른 부조리 그 작가들과는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요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환상의 외향적 세계가 있고 진정한 진실을 영원히 숨기는 거울 속의 상이 이 재반영되는 속에서 구제받을 길 없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물들을 보여줘요. 그게 요 하나들이거든요. 말이 너무 어렵죠. 풀어드리면 인간은 무언가 되고 싶어 해요. 그 뭔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무엇을 우리는 환상 속에 우리가 품고 있는 외양들이라고 합시다. 외양. 그러니까 겉모양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내가 언젠가는 저런 인간이 될 거야. 혹은 저런 인간이 되고 싶어. 라는 어떤 욕망을 갖고 살아가죠. 그것을 환상 속의 외양을 딱 설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뭔지는 본인도 몰라가지고 그거를 거울에 계속 비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울을 계속 비춰보면서 언젠가는 저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은 본인이 하는데 끝끝내 되지는 못해요. 무슨 이유에서든 간. 사회적 이유든 본인 탓이든 어떤 것이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꿈을 결국 못 이뤄요. 그래서 구제받을 수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절망하는 인간을 주제는 계속 보여주거든요. 하녀들이 거기에 딱 맞죠. 나는 시간에게 지지 않겠어. 시간 내가 지배할 수 있어. 시간 잘 쪼개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 먹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순간들 꼭 있으시지 않으세요? 넘쳐나는 시간을 주체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을.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오네스코 이제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 물건이 여러분 집 주위에 쌓여나가는 거 보신 적 많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준해로 옵시다. 준해로 오면 여러분들 무언가 되고 싶고 이뤄내고 싶고 소망하고 성취하고 하는 욕망들이 있으시죠. 제대로 이뤄냈다라고 느껴보신 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그걸 이뤄내지 못하고 사실 거거든요. 물론 다른 특이 케이스들이 있겠죠. 혹은 제가 특이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들 이뤄내고 사시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삶 자체는 원래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이들의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맞네. 내 삶이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조리 있게 흘러가던 게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그 모든 성취를 이뤄낸 일련의 극적과 군들을 모아서 마틴 에슬린이 부조리라고 부릅시다 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조는 1950년도 프랑스에서, 정확히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아주 짧게 딱 이슈가 됐다가 곧바로 사라져요. 아마 근데 이런 것들은 빠르게 다시 세계가 재편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세계대전이 막 끝났고 초강대국인 소련과 미국으로 세계가 재편되던 시기였잖아요. 냉전 시기로 빠르게 재편되던 시기였잖아요. 그러한 혼란 속에서 이러한 작품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너무 먼 분석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시국을 쓰는 사람들이란 거는 인간을 탐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해해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해도 제 생각에 묻혀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실까봐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틴 에슬린이 분석한 준의 말, 그리고 준의 스스로 본인이 얘기한 준의 말, 이것을 얘기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좀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준의 극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준혜가 이제 자기의 일화를, 그러니까 준혜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준혜가 편지를 쓴 게 또 있고요. 준혜가 인터뷰를 했던 인터뷰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준혜는 항상 일화로 얘기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준혜는 일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암시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의 생각을, 사유를 이렇게 맛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혜의 작품 중에 도둑일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도둑일기라는 작품에 어떤 일화가 나오냐면 스틸리타노라는 도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주이자 도둑이자 마약 밀매 상인까지 하는 이 도둑놈이에요. 근데 물론 환상의 공간이긴 하지만 이 도둑놈이 우연히 어떤 공간에 들어가는데 그 공간은 일부는 거울, 일부는 투명한 유리벽인 미로 속에 갇히게 돼버릴 거예요. 거울과 이런 것들이 막 뒤섞어서 일부러 막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이 미로를 탈출하기가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근데 거기 갇히게 되면 그 밖에서 우왕좌왕하는 이 사람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볼 수 있는 이런 구조의 그 형식에 많이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스틸리타노가 막 여기저기만 어떻게든 막 여기를 빠져나가려고 막 하면서 욕설도 퍼붓고 갔던 길 다시 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 스틸리타노는 얼마나 지금 짜증나고 힘들고 막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막 이런 상황이, 하지만 그거를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깔깔거리면서 볼 거 아니에요. 에이, 저 바보 같은데 절로 가야지 절로 가야지. 왜냐면 밖에서 보면 미로가 다 보일 테니까. 준혜가 이 상황을 목격하면서 나는 그때 거기서 이런 것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스틸리타노는 혼자였다. 모두들 출구를 찾았는데 그만은 찾지 못했다. 모두들 출구를 찾았다는 건 밖에서 그걸 굳히고 보는 군군을 얘기하는 거겠죠. 세상이 갑자기 기이하게 어두워졌다. 갑자기 모든 사물과 인간들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이 절망을 보고 있는 내 고독의 그림자였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분노의 소리를 퍼붓고 유리벽에 머리를 찢기에는 너무 피곤해진 데다. 구경하는 사람들의 조롱소리, 그리고 야유소리에 둔감해진 스틸리타노가 이제 바닥에 쭈그려 앉아 더 이상 출구를 찾는 일을 포기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회고를 하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데서 오는 부조리인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이중적인 면모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보기엔 쉬운 일인 것 같아. 남한테 훈계질하기 쉬운 상황에서는 인간들은 그때 조롱을 해요. 그런데 막상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은 끊임없는 절망 상태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두 가지의 양면성을 동시에 본 준해가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도둑일기에. 그러니까 도둑일기가 자전적인 일화를 바탕으로 쓴 자전적 소설이거든요. 초기에 썼습니다. 그래서 준해가 이 하녀들을 쓰면서도 이러한 부조리성, 인간의 이러한 부조리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녀들 연출법이라고 해가지고 써놓은 글도 있어요. 제가 전문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하녀들 연출법에서 이 맥락을 읽어보시면 또 감이 좀 오실 겁니다. 난 웅변적인 톤을 허용하면서도 연극적인 것을 연극에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거리감을 두려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캐릭터들은 없애고 그들을 상징들로 대체할 수 있기를 바랬다. 그 상징들은 캐릭터들이 실제로 형상화하는 것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작가와 관객 사이의 유일한 연결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밀접하게 연결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무대 위의 인물들이 그들이 묘사해야 하는 것들의 메타포에 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극중극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놓고 봅시다. 하녀들에서 끌레르는 끊임없이 마담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역할극 속에서 마담이 되고 싶어 해요.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동경의 외양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해서 역할극을 하는 거잖아요. 솔랑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은 번갈아 가면서 역할을 하거든요. 솔랑주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극 자체를 놓고 보면 관객들도 이 극을 놓고 봤을 때 자기한테서의 솔랑주와 끌레르 같은 면, 그리고 심지어 마담 같은 면도 발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고 묘사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징들이 자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희극을 읽고 나면은 주체가 꼭 객체가 되고 객체가 꼭 주체가 되는 이러한 역전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끌레르가 마담이 됐다가 마담이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끌레르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 상황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상징이 곧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극중극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되고 싶은 상징이 있어? 그럼 내가 역할놀이 하면 되지. 배우와 같은 입장으로. 이러한 역할놀이 상징이 곧 현실이 될 수 있죠. 극중극을 통해서라면. 그죠? 그리고 언어가 곧 사고가 될 수 있다. 그녀가 내뱉는 말 자체가 바로 그냥 그녀가 생각하는 바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역할을 하면 그만이니까. 이만한 언행일치의 공간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부조리적으로 살잖아요. 말은 근사하게 하는데 그렇게 안 상한 놈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극중극의 역할로서 역할놀이를 하겠어라고 인정하고 그 상징을 적극적으로 현실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런 것들은 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해를 작가론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준해가 얘기하는 것이 준해의 삶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도토리님이 1부에서 얘기했던 뭐 작가의 이력 얘기하면서 했던 이유가 그렇게 와서 붙는 게 준해는 자기를 끊임없이 주변인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주변인이 아니고 추방인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버림받았어. 그리고 버림받은 다음에는 어떤 가톨릭 교단에 들어가가지고 성가대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성가대원 활동하다가 그것도 재미없어가지고 일단 나왔어. 도망 나왔어. 거기를. 그다음부터 불황 생활을 해. 불황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호적에 등록되는 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둑이란 낙인이 찍혔어. 형무소 왔다 갔다 하고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는 더 이상 돈을 벌어먹고 살 데도 없잖아요. 근데 깜빵에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는 남자로서 몸파는 일을 하면은 좀 돈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 일을 부담 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야. 이건 준의 인터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남색가라고 부르는데 난 솔직히 그 말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맞다. 내가 동성애적 기질이 있다는 건 나도 인정을 하는데 내가 처음에 남자와 관계를 갖게 된 처음의 이유는 돈 벌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상황이 그걸 그렇게 몰았다는 거예요. 준혜의 말은. 상황이 나를 남색으로 만들었지 내가
남성한테 어떤 동성애적 어떤 강렬한 기질을 일으켜가지고 남성애를 시작한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꼬리표도 붙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도둑질하고 범죄짓 해가지고 또 깜빵 들어가고 그 와중에 처음에는 얘가 글을 좀 이게 끄적끄적 돼가지고 이 감방 동기들한테 이렇게 돌렸는데 이게 재밌는 거야. 얘가 외설스럽게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이거 돈 되겠다. 책으로 출판해봐.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준혜가 그래 돈 돼? 라고 해서 첫 출판물을 낸 거예요. 그렇겠다 보니까는 그러한 이력이 이제 쫙 퍼져 있으니까 아마 그때 당시 엘리트 지식인들 쪽에서 있는 문학인들은 그래서 준혜를 굉장히 좀 나쁘게 초기에는 평가하지 않았을까 라는 어떤 이런 연구들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끊임없이 주변 인연으로 살아왔고 자기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틈도 없이 찍힌 낙인으로만 자기를 바라보는 준혜였어요. 이 말은 뭐예요? 준혜가 바라보기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타인을 인식할 때 낙인을 찍는구나. 낙인을 찍는다는 건 뭐야?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누군가가 나를 규정해줘야지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구나. 즉,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울이 필요한데, 타자라는 거울이 필요한데, 그 타자라는 거울이 찍힌 낙인대로 사는 게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낙인이 찍혀가지고 사는 것들을 별 탈 없이 받아들이면서 살아온 본인의 삶은 보통 사람들이 윤리적이고 뭐고 중산층이라면 이런 거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뭐 나이가 들면 몇 살에 결혼해야 되고 이성애가 온전한 것이고 동성애는 부차적인 것이고 뭐 이러한 이 중산층 도덕률이 있잖아요. 그 버나나 쇼가 그렇게 비판했던 그 중산층 도덕. 그 중산층 도덕 외에 있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준혜거든요. 그런 준혜가 보기에는 그들로 인해서 받은 낙인인데 그렇게 살아놓고 보니까는 그러면 니들도 중산층 가면 쓰고 사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니들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보통 삶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 자기한테 보통 삶은 이런 삶이라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나한테 낙인은 찍고 살았어. 제도둑놈, 남색가, 포주짓, 탈영병 이런 낙인 찍어서 난 그런 놈인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았는데 글을 쓰면서 느껴본 이 사람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그러면은 보통 평범한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두들이 다 그런 낙인을 얻고 싶어 하는구나. 혹은 얻지 않더라도 그 어떠한 가면을 획득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 페르소나를 획득하고 이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삼성 들어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삶을 살고 지금 현대에서 애를 낳고 뭘 하고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들한테 요구되는 자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걸 자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누구보다 엄격하게 그것이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그걸 방증해 주잖아요. 누구도 부정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사람 보셨습니까? 다들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얘기하지. 결혼해 뒤후 여기서 만나서 결혼했으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건 큰일 나나? 그렇게 부조리게 살잖아요, 다들. 준혜가 캐치한 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세상이 무대구나. 어차피 모두가 배우구나. 그러면 연극 무대에서 보여줘야 될 것이 현실이 아니어서는 안 될 이유가 뭐야? 라는 생각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무대 위에서는 현실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그 자체로 예술임을 방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준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자기 어렸을 때 경험 하나를 얘기해 주는데 준혜의 예술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는 일화 같아요. 준혜가 어렸을 때 그 빈민 구제소에 넘어가서 이제 그다음에 그 가톨릭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교회에서 얘가 성가대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가대원 역할을 하면서 느꼈던 일화 중에 그때 얘가 어떤 그 극도의 연극성을 느꼈다고 하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의 연극이 이제 뭐 제의적이다, 제의적 특성을 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준혜는 자기 연극이 제의적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가톨릭에서 이제 이 사람의 세례를 받고 어떤 성찬식을 할 때 예전의 성찬식을 모방하기 위해서 신부님이 축복을 내려주고 이 사람한테 포도주에 적신 빵 쪼가리를 먹여주죠. 이게 성찬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간략하게 그렇게 의식화돼서 치르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을 적극적으로 믿는 신자들은 그 포도주 적신 빵을 성체라고 믿고 먹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함을 느끼고 자기의 어떤 마음속에 고향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준혜가 그걸 보고 처음에는 너무 이게 기가 막혔다는 거야. 저게 연극성이다. 즉 무슨 뜻이냐면 준혜의 말이 이래요. 빵이라는 거는 가장 친숙한 외양이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기능적으로는 우리 빵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빵 있잖아요. 빵의 외양. 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빵, 그 구체적인 그 외양을 갖고 있는 그걸 먹음으로써 인간들은, 신자들은 인간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신의 존재를 느낀다는 거야. 이게 뭐지? 준이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빵은 이게 곧 신의 육신이자 하사품이 되고 신자는 무엇보다 그걸 먹음으로써 나는 지금 신과 일체화가 됐어. 앞으로는 더 숭고하고 정직하고 이런 어떤 고향감을 느끼면서 있지도 않은 존재를 느끼잖아요. 그 빵 하나 때문에. 거기서 준혜가 느끼는 건 뭔가? 빵이라는 현실에서는 무엇보다 일상적이고 도구적인 물건 하나임에도 불구한 그 빵이 외양 말고는 모든 기능을 그냥 비워버리고 그때부터 그 빵은 그냥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신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숭고한 존재로 얘가 확 부상하게 되잖아요. 그냥 빵인데. 그러니까는 무엇보다 초월적인 존재인 그 비존재를 이 현현해주게 하는 그런 매개자로 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걸 믿는다면 신자들한테 먹일 것은 외양이 꼭 빵이 아니어도 되지 않느냐? 빵이 아니라 생선이 돼도 되고 밀이 되고 밥 한 숟갈이 돼도 되는 거잖아요. 신자가 그걸 믿는다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외양이라는 게 다 메타포라는 거야. 겉모습 이런 거 인간으로서의 겉모습 이런 게 다 상징이고 대체되어도 상관없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너랑 나랑 같네 라는 요지점과 맞닥뜨려지시죠? 그러니까는 준혜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준혜도 명확하게 이게 뭔지 설명 못합니다. 내가 바라는 영역성이라는 건 그래서 어떤 초월적인 것이고 어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어떤 동일성 같은 것인데 그게 뭔지는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려주고 싶은 건 그런 외양, 허식, 가면 이런 것들을 뒤덮여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현해내고 싶은 것은 그 비존재적인 아름다움.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성가대원에서 신부가 빵을 먹였을 때 거기서 어떤 극도의 고향감을 느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 한 신자를 봤었을 때 느꼈던 그 아름다움. 이걸 구현해내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찬식 일화 말씀드렸는데 지금 감은 오시죠? 이걸 또 어렵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더 이해가 안 되실까봐 좀 다른 얘기를 이제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성찬식을 통해서 느꼈던 어떤 강렬한 미적 감수성, 요게 준혜의 예술론에 이제 영향, 이제 시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준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때 첫 번째 느꼈던 건 뭐겠어요? 외양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떤 초월적인 존재, 그리고 어떤 그런 비존재들. 근데 그 비존재들이 분명 인간에게 어떤 고향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카타르시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데, 그것이 연극 무대 위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준혜는 고민하기 시작했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제 극작품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들을 이제 고안해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준혜가 선택한 방법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 속에서 있었던 그 모든 악의적인 일들, 그러니까 범죄, 남색, 강간, 이런 일상인이라면은 행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 심지어 이제 하녀들에서는 이제 끝엔 자살이 나오죠.
이러한 극단적인 어떤 악이라고 규정됐던 것들, 그때 당시에 서양 문화에서 악한 것이야 라고 규정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불러와서 극중극의 현실을 빌어가지고 요것을 사람들한테 선사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자각을 얻게끔 하는 것이 준의 목표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하녀들의 극중극을 보고 저것은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미사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굳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검은 미사, 흑미사라고 규정하자라고 얘기해요. 메스 누아르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준의 문학은 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온갖 나쁜 것들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마치 악마를 불러내는 듯한 의식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식과 그 현실 속에서 하녀들은 끝끝내 마담을 암살하려고 하잖아요. 독살하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나쁜 짓이고 극악무도한 짓이에요. 그런데 그녀들이 하는 행위는 악마 숭배를 통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깨부수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사르트르는 이걸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신사들. 그러니까는 프랑스에서 신사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마담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선한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는 사회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이라고 그리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구축한 선의 세계에 고의적으로 악이라는 것들을 불러들여서 그 선이라고 생각되는 그 가치들, 그런 것들을 와해시키고 체계를 위협하는 의식과 같은 것이다. 그럼으로써 경쟁을 울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완벽히 딱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하거든요. 현대인들은 너무 죽음을 멀리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제가 어느 순간 느꼈냐면 장례식장에서 느꼈어요. 좀 말하기 좀 힘들긴 합니다만, 현대사회에서 장례식장 이란 곳이 엄숙하고 경건한 곳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는 없으시죠, 이제 더 이상. 공동묘지라는 문화, 감옥이라는 문화,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더러운 것들, 쓰레기장도 될 수 있고 쓰레기 처리장 이런 데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살면서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자주 못 보시죠. 평생 못 보시는 분들이 더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게 왜냐면 그런 것들이 다 근대의 어떤 이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다 근대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 가까운 것들, 더러운 것과 가까운 것들, 범죄와 가까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근대 사회에 다 격리시키는 사회예요. 저런 것들은 우리 사회 밖으로 좀 제발 나가. 저런 것들과 가까이 살면은 우리는 선하고 바르게 살 수가 없어. 이러한 어떤 강력한 무언가의 가치 체계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이런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더 빈번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실존주의자들인 것 같아요. 준의 이 부조리 극작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죽음을 멀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더 추한 것들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뭐하러 150살까지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조금 좀 먼 근대로 가보자고요. 하다못해 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외할아버지 장례식 집에서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외할아버지 집에서 치렀어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임종을 하셨고, 임종한 그 집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이 와서 집 마당에다가 장례식장을 천막치고 꾸려놓고 사람들이 그 집의 빈소를 찾아오는 그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우리 과거에는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장례식장이라는 그쵸. 건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장례식장이라는 것이 이 생기기 전까지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걸 밀어내기 시작했어. 죽음은 집 밖으로. 장례식, 장례식장 가서 해. 이런 식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하다못해 근대 한국 196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어르신 돌아가셨대. 장례식 한다니까 가자. 그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사 이게 그 이제 향 피워놓고 제단이 있으면 그 병풍 뒤에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여러분들 요즘에 교과서에 그거 없나?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보면은 그 이중생 각하 죽은 걸 하려고 저 뒤에 병풍 뒤에 관에 이제 자기가 숨어 있다 거기서 온갖 험담을 듣는 걸 더 이상 못 참아가지고 무덤 관 깨고 나오잖아요. 그 묘사가 왜 가능하냐면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을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인간의 삶이 멀리 있는 것으로 느끼지도 않았어요. 근데 현대에는 그런 것들 다 멀리 하잖아요. 시신 보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아주 가까운 이 자기 자식이 아니면 염치를 때 그 현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직계자속이 아니면. 왜 이런 인식들이 점점 팽배해졌을까? 그럼으로써 현대사회의 병폐가 더 만연하게 된 것이 아닐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러한 생각을 주내는 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악이라고 규정 짓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불러 들어가야 된다. 무대 위에.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실제는 이런데, 실제 현실은 이런데 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거기에 연극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어렸을 때 기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에 충실한 예술들이 범람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준해도 똑같이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사실주의 경향, 자연주의 경향, 계몽주의 경향, 여기에 봉사하는 희곡들은 전혀 인간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준해가 내 연극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졌으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긴 합니다, 사실. 준해는 예술은 예술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어떤 약간의 유미주의에 더 가까운 입장이었던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내 극에서는 교훈극 이런 거 찾을 수 없다. 교훈성, 오락거리 이런 거 전혀 들어올 수 없다. 내가 쓴 내 희곡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어떤 고향감 같은 것들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종교적 제의의식처럼 보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하녀들의 역할놀이를 몇몇의 비평가들은 이것은 이들이 현실에서 버텨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그들만의 제의의식이다 라고 이것을 이제 분석해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굳이 예를 들자면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위선적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현대인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죄 짓고 주말에 가서 회개 한번 하고 나면 다시 살아가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모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혜의 말은. 현대인들은, 특히나 현대인들은 무신론자들이 훨씬 더 많죠. 퍼센테이지로 봐서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한테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회를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는 거고 살아가는데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극예술 속에서라도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하녀들한테는 그런 계책을 주는 거죠. 그 계책이 이 하녀들에서는 그들이 우상화하고 그들이 동경하는 존재가 되어보기 라는 것으로 스스로 정화의식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들이 왜 역할놀이를 하는지 이해가 조금 되시죠? 되지 못해, 현실에서. 절대 못 돼. 아무리 노력해서 되겠어요? 하녀가 마담이 될 수 있겠어요? 노력한다고 한들? 준의 인생이 그래요. 어렸을 때 버림받았고 엄마한테 버림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도둑질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몸 팔아서 연명할 수밖에 없었고 깜빵 여러 번 들락날락 해가지고 낙인 찍혀 있었고 추방당했고 그 낙인을 짊어지고 정상인으로 변해서 준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준혜는 도둑일기에서도 그렇게 써놓지만은 자기가 타는 도둑질이라는 게 자기의 존재를 찾기 위한 행위였다고 얘기한다니까요. 도둑질이 본인한테 의식적인 행위랑 똑같았던 거예요. 물질을 탐해서 도둑질을 한 게 아니에요. 준혜는. 훔치는 것만이 자기 존재의 이유였던 거예요. 그걸 해야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이코패스 같죠.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라고 얘기하고 진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이 생각의 사유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준의 의식 사유 구조를 이해한다면 이게 보여요, 하녀들이. 이 하녀들이 왜 이런 역할극에 목숨을 거는지. 히어를 쓰고 얘가 또 이 범죄 짓을 하는 바람에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르트르랑 이 준의 문학성을 아깝게 여긴 몇 명의 이제 엘리트 지식인들이, 피카소도 있고 이 사람들이 탄원을 해요. 탄원을 해가지고 얘를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제 예술가라서 저런 짓을 한 겁니다. 이거 프랑스가 그런 데 쓰면 관닥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난리 나잖아요. 군대 2번 갔다 온 사람도 있는 마당에 영원히 대한민국에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 마당에, 그러한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지만 프랑스는 그런 정서가 좀 이해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 대통령이 3인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다음에 또 방황을 해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7년 뒤에 다시 작품을 쓰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쭉 하고 3편의 희곡을 내놓는데, 그게 이제 뭐 발코니, 검둥이들, 병풍들, 뭐 이런 작품들이에요. 그러면 극중극을 통해서 준혜가 구현하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일화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일화는 준혜가 아까 하녀들까지 마치고 나서 다시 깜방 갔다고 했잖아요. 그 깜방 갔다가 이제 탄원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기차를 타고 이제 이동하던 중에 느꼈던 일화인데, 기차를 타가지고 이제 칸에 앉았대요. 근데 자기 앞에 정말 뭐 불황자 같은 늙은이. 그런데 친절하지도 않은 것 같고 정신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 침대칸 밑에다가 가래침을 탁탁 뱉고 막 이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혜가 이게 뭐지? 아씨, 이러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순간 그 노인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기를 봤대요. 자기가 그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근데 예술가들은 그런 데서 왜 그런 걸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준혜는 그렇게 느꼈대요. 저 노인과 내가 다르지 않다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기억이 다시 되살아져 나왔겠죠.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외향이 아무짝에 쓸모없구나 라는 걸 느꼈다고 하는 일화가 있잖아요. 그 일화에 더불어서 사람이라는 것 자체도 외향이 저렇다고 내가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저 사람과 내 사람은 그냥 동일자다. 이 겉으로 쌓여있는 이 외관들, 이런 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로티시즘이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해석하면 또 어려워지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시죠? 네네.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으면은 어떻게 둘이 섹스를 어떻게 하냐 이거야. 굳이 얘기하자면 똑같잖아. 네가 나고 내가 넌데 어떻게 둘이 성애적인 행위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부터 에로티시즘이 나는 불가능해졌다고 회고하는 인터뷰가 있거든요. 대충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니까는 에로티시즘이라는 거는 생각해 보시면 두 개의 개별자가 있어야지 성립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얘랑 나랑 같아. 그럼 성애를 뭐하러 해? 같은데, 다 아는데. 성애라는 거는 그런 다름에서 오는 거거든요. 어떤 매력, 어떤 성적 호기심, 이런 것들은 나와 다른 것에서 오는 건데, 똑같으면 그런 걸 느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연극 속에서, 연극 무대 위에서 준혜는 아까 끊임없이 죽음의 의식을 불러온다고 했잖아요. 그 죽음의 의식에 대한 좀 더 자신만의 철학을 덧붙여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현실이 무대고 그것을 비춰내는 거울 같은 것이 연극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입장에서, 두 번째로 가면은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삶의 영역은 다 현실에 있는 영역이고, 죽음의 영역, 삶의 반대가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영역은 다 예술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은 삶을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삶에 관련된 무언가를 다루면은 그건 예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준의 입장에선. 예술 속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악과 관련된 그러한 요소들만 들어와 있어야 사람들은 예술을 비추어서 이런 것들을 보고 현실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
그 이중적, 그 부조리, 그 감각을 그렇게 해서 영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라고 최종적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었을까. 그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작품을 써낸 게 아니었을까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아마 한여들을 읽는데, 이 준의 요 예술관이 한여들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 컨텐츠는 솔직히 저도 좀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좀 해설수라는 것 같고 전달해야 될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사실 텍스트 내용만으로 놓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내용만 얘기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까봐 더 많은 정보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더 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작품에서 또 우리 또 재밌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뚝이 도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